자, 삼국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맹국가 시대, 다음 시대를 이제 고대국가 시대라고 하는데, 연맹국가 시대 때 국가도 국가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국가 형태는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국가 시대, 다른 말로 삼국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왕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는 이 표를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시기를 구분해 놨냐면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표가 구분되어 있고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고구려를 보도록 할 텐데, 고구려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가장 먼저 고대 국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실제로 이미 연맹 국가로서도 존재했었죠. 우리 배웠지만 그때 존재하다가 태조왕 때, 이때 태조왕 때 고대 국가가 됩니다. 고대 국가가 되려면은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왕위를 세습해야 돼요. 연맹 국가는 왕위를 돌아가면서 하지만 고대 국가는 왕위를 한 가문에서 독점한다고 했었어요. 고대 국가는. 그렇죠? 그래서 태조왕 때 이 왕위를 처음으로 세습을 합니다. 보통 세습을 하면 처음에는 형제끼리 세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위를 형제 세습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고구려가 커져가는 과정에서 옥저가 병합됩니다. 옥저가 흡수되죠.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 고국천왕이란 왕이 했던 진대법이란 정책이 있는데, 이 진대법은 우리가 배웠던 춘합 정책의 어떻게 보면 거의 시초에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거의 이제 가장 빠르게 시작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합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 원왕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언제 평양성에서 전사예요. 전쟁 중에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근촉왕. 백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이제 백제 전성기가 실제로는 더 빨리 나오거든요. 고대 국가는 고구려가 더 완성 빨리 되지만, 그래서 백제 성장 과정 중에 고국 원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평양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고국 원왕은 원한이 많다. 고국 원왕은 뭐라고요? 원한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세 명입니다.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광장. 셋 중에 한 명은 고구려에서 시험이 낸다. 고구려 시험을 낸다. 그럼 무조건 셋 중에 한 명 나오게 돼 있어요. 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업적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했지만 일단 소수림왕부터. 소, 태, 불, 율. 자, 소는 당연히 소수림 왕이죠. 태는 뭐냐면 태학 설치. 태학은 쉽게 말하면 대학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유교를 배울 수 있었던 이제 학문 기관이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불은 불교 수용. 그 다른 고대 국가들도 국가가 고대 국가로 완성되고 성장 과정에 무조건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국가 공인 종교로 만들어요. 국가의 공통된 종교로. 왜 그러냐면 이제 나라는 만들었어도 첫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 그럴 때는 종교의 힘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불교의 특성상 호국 불교라고 해서 이 다른 종교보다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영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사상적으로 뒷받침이 돼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반드시 수용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보면 다른 나라들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율은 율령, 반포라고 하는데, 율령은
법률자인데 법률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이런 것처럼 법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무조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율령은 이 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법을 공포했다. 법을 사람들이 알도록 했다. 율령 반포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수리망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대왕이죠. 광독한 동요외 그쵸. 광개토대왕은 안 써도 되죠. 독은 뭐냐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라는 건 그 중국에 있는 황제들이 주로 쓰던 건데 중국 황제들은 이제 황제급은 왕보다 더 높은 단계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난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즉위한 해부터를 1년, 2년, 3년을 다시 해를 다시 세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도 당시 중국까지 영토가 넓어져서 나도 황제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락이란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1년을 영락 1년, 그 다음 해를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해를 세는 거예요. 그걸 연호라고 하는데 다른 좀 업적이 많은 왕들은 다 연호를 써요. 내가 그 정도 급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호라는 걸. 그리고 한강 이북 점령. 한강 이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강 이북이라는 건 한강 위쪽으로. 광개토대왕은 주로 그 북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만주벌판 쪽으로 영토 확장을 많이 했고 남쪽으로는 영토 확장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강 북쪽까지는 많이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동해 복속. 광개토대왕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중에 아까 태조왕 때 옥저가 흡수됐잖아요. 영토가 점점 커지니까 그 밑에 있는 동해까지도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봤죠? 이런 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고구려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뭐 옥저 처음에 옥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동해까지 흡수가 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뭐 이게 무슨 게임처럼 뭐 한 번에 레벨업 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시기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요는 요동 정벌. 아까도 말했지만 요동은 저기 이제 중국 만주 쪽 영토를 말하는 건데 그쪽으로 영토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동. 왜는 왜군 격퇴. 이 왜군이 어디 쳐들어왔냐면 신라 땅에 쳐들어왔어요. 신라 땅에 쳐들어왔는데 외놈들이 당시 우리나라 이제 남쪽으로 많이 쳐들어왔는데 이 당시는 신라가 고구려의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신라가 힘이 약할 때여서.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 땅에 쳐들어온 건 자기네 땅에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이제 그 왜군을 격퇴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왜군들을 다 격퇴해버려. 그러면서 이때 이 증거가 뭐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호우명 그릇. 신라에서 발견된 건데 뭐 이렇게 생긴 그릇인데 여기 밑받침에 그 내용이 써져 있어요. 광개토대왕이 뭐 이렇게 기린 업적들을 써놓은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됐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역사라는 거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기록이 다가 아니에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유물을 통해서도 고구려랑 신라랑 그런 관계였구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수왕은 장남삼 경당.
장남 삼경당의 이 남삼은 남하 정책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과는 다르게 광개토 대왕은 주로 영토를 위로 넓혔다면 장수왕은 아래쪽 남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한테 죽었잖아요. 나름대로 그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고자 특히 이제 백제한테 원한을 많이 품고 있어서 영토를 굉장히 남쪽으로 확장을 많이 해요. 첫 번째가 그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 뭘 했냐면 수도를 천도했어요. 천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국내성은 지금의 중국 땅에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위에 길림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도를 엄청 남쪽으로 내려요. 평양까지. 그만큼 남하 정책, 남진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강 유역 정보. 한강을 드디어 완전히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복하면서 비석을 하나 세워. 남쪽까지 최대한 내려온 것에 우리가 잘 아는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권을 완전히 다 독점해요. 외교권이란 건 이 당시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를 한강을 차지하면서 원래 한강이 이런 외교, 해외 무역의 중심지거든요. 그걸 완전히 다 독점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당은 이것도 대학은 대학인데 아까 소수림왕 때 만들었던 태학이 약간 뭐라고 하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면 경당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에요. 지방에서 이런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곳이 경당이라는 곳을 설치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업적이 있는 왕들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 자 그리고 바로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는 사실 업적이 있는 왕들이 많은데 두 번의 전성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삼국시대 전성기라 함은 뭐죠? 한강을 차지할 때 전성기야. 근데 실제로 한 번과 두 번에 차지하는 시기가 있어요. 두 번째 때 다시 부흥의 시기가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부흥기 때는 고근침이라고 해요. 고근침. 따라해보세요. 고근침. 고근침의 업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이왕은 우린 잘 모르지만 업적이 많이 있어요. 근초광 바로 직전의 왕인데 고이왕이 많은 업적을 많이 일어나요. 고율, 한공, 목왕. 고율, 한공, 목왕. 따라해보세요. 고율, 한공, 목왕. 자, 율은 뭘까요? 배웠어요 이미. 율령반포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대 국가가 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어. 자, 한은 뭘까요? 한은 뭐겠어요? 그쵸, 한강 차지. 한강 유역 정복 차지. 근데 백제는 차지는 차지인데 사실 좀 차지라고도 애매한 게, 백제는 나라를 세웠는데 세운 곳이 알고 보니까 한강이야. 그래서 전성기를 가장 빨리 맞이해요. 거기서 그냥 시작을 일단 거기서 해. 물론 작은 정복 전쟁들은 있지만. 공은 공복, 색상, 재정. 공복 색상이라는 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신하들이 옷 색깔이 다 달라요. 그걸 이제 공복이라고 하는데, 공복들의 색깔을 정했어. 그러니까 색깔을 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나라의 시스템과 기틀을 마련해 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공복 색상 재정은. 목은 목지국 정복. 이 목지국은 만 안에도 작은 나라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규모가 컸던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백제가 성장하게 돼요. 왕은
왕의 형제 셋을. 아까도 말했지만 고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왕위를 세습해야 되는데 이 고이왕 때 미안해요. 고이왕 때 왕위를 처음으로 세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이왕 다음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근촉왕.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알죠? 근마평 해 고 칠. 마는 마한정보. 아까 이제 건우 형제가 물어봐서 내가 알려줬었죠. 그 마한 지역을 이제 목지국 정복하고 마한 전체를 다 통합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영토가 되는 거예요.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아까 말했던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죽어요. 알겠죠? 이 당시는 백제가 가장 전성기 때니까 해상권 장악. 해상권을 장악했다. 해상권이 보통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서, 산둥, 규슈. 요서와 산둥은 중국어, 규슈는 일본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바닷길을 근촉왕이 장악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고는 고흥의 석인데 그 뛰어난 업적이 많은 왕들은 꼭 역사를 다시 쓰게 했어요.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고흥이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한테 석이란 책을 쓰게 해.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7은 칠지도. 칠지도는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죠? 칠지도를 근촉왕이 선물했어. 누구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백제와 외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유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 칠지도라는 7개의 날이 있는 검을 선물해 줬는데 그게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백제랑 일본이랑 친하구나. 원래 백제랑 일본은 원래 계속 친했어요. 가장 친해. 그리고 이제 일본도 당시에는 어떤 문화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백제 걸 많이 수입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침은 이제 침류왕인데 침류왕은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만 따로 외울 필요 없고 불교를 수용했다 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잘 아는 불교를 이때 수용이 됐다. 자, 그리고 백제가 아무튼 일단 백제 첫 번째 전성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전성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가 고대 국가 되기 전에는 원래는 박, 석, 김, 씨 일가의 연맹국가 형태였어요. 왕을 돌아가면서 하는. 근데 그러다가 내무랑 때 김내물 또는 김나물이란 사람이 왕위를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김씨가 이때부터 독점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를 고대 국가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 전에도 신라라는 명칭은 신라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라는 누가 세웠냐면 혁거세가 세웠지만 신라 왕족은 김씨입니다. 알겠죠? 경주 김씨들. 신라는 전성기 왕은 보통 3명이죠. 지법진의 업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증왕, 지주, 국, 왕, 우. 주는 주군 행정이라는 걸 시작했단 말인데 이건 행정구역으로 그 신라 행정구역을 주와 군으로 나눴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막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국은 이때 처음으로 국호를 신라라고 썼습니다. 우리 이제 신라라고 알고 있지만 신라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썼던 건 지증왕 때였어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증왕 이전까지는 왕이란 말은 안 썼어요. 원래 내무랑도 내무랑이 아니고 이 당시는 마립간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물 마립간. 그래서 뭐 거서간, 이사금, 차차웅 뭐 이런 희한한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은 다 그 지도자를 부르는 말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증왕 때 돼서야 왕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는 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는 하나는 우산국 정보.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도 꼭 나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기록상으로 독도가 이 여기 어디 지금 우리 어디 설명하고 있지? 아 신라 땅이라는 게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아 독도 우리 땅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는 또 하나 우는 뭐냐면 우경법이라는 게 시작됐다는 건데 우경이라는 건 소가 밥 가는 걸 우경한다고 해요. 알겠죠? 우경법보다는 이 우상국 정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법 법흥왕 법 불륜 건해 골병 울금 굉장히 길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법 불륜 건해 골병 울금. 네, 불은 뭐겠어요? 불교 맞아요. 불교 공인. 정확하게는 불교 공인입니다. 왜냐면 신라는 다른 나라는 불교가 들어옴과 동시에 다 공인이 되는데 신라는 원래 그 전에 눌지왕 때 불교가 먼저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버풍왕 때 2차 돈이 여러분 2차 돈이 순교한 거 알죠? 2차 돈이 순교하면서 국가 정식 종교가 돼요. 2차 돈이 순교하면서 륜은 사실 율을 말하고 있어. 율은 뭐겠어요? 율령 반포. 건은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어.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죠. 골은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신라의 특별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가 이제 맨 위에는 성골, 그다음 진골, 그다음 육두품 있잖아요. 그 제도를 정비를 했어. 병은 병부란 걸 설치했다라는 말인데 병부란 건 군사를 장악하는 그 조직 기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설치됐다라는 건 좀 더 의미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라가 정복 전쟁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울은 울진 신라 봉평비인데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말고 있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일단은 금은 금관가야가 복속됐다. 신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야가 다 흡수돼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나라였던 금관가야가 먼저 버풍왕 때 흡수가 됩니다. 지법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 금관가야 이때 금관가야 왕족들이 다 이제 신라 진골 귀족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 금관가야 왕족 출신이 누구라 그랬죠? 김유신이 원래 가야 왕족이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진흥왕 진대화해 거부. 일단 다 쓰겠습니다. 단, 북, 창마 황당하지? 너무 길어서 진대화해 거부 단북창마 황당.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이어서 진대화의 거부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대는 대가야를 복속했다. 마찬가지로 금관가야 이후에 대가야도 복속됩니다. 화랑도를 공인했다. 화랑도라는 건 소년 수련 집단이야. 뭐 공부도 하고 싸움도 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수련을 하는 곳인데 이게 원래 있긴 있었는데
진흥왕 때 정식적인 조직으로 공인이 돼요. 알겠죠? 해. 해는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데 해량 스님이 그 당시에 불교 교단을 정리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거는 거칠부라는 사람한테 국사라는 역사책을 쓰게 해요. 아까 공의 서기처럼. 부는 그 이 안일불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부도 되고 불도 돼. 그래서 당시에 불교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는데 불교의 가장 큰 절이었던 유명한 황룡사를 이때 짓게 돼요. 황룡사. 나중에 가면 황룡사 구축 목탑도 지었는데 황룡사. 단 여기부터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진흥왕이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토 넓힌 걸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많이 세웠어.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마지막은 당항성인데 당항성은 약간 그 무역항구입니다. 무역항구. 그래서 신라의 무역항 하면 당항성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국제 무역항으로서. 이제 사실 여기 이하 내용들은 여러분 막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알겠죠? 설명을 해주자면 자 여기 보이죠? 신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강을 차지하면서 가장 먼저 단양적성비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신라가 한강을 더 넓게 차지하면서 북한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황초령, 마운령, 여기 창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영토 확장을 기념해서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됩니다. 영토가 많이 넓어졌죠? 신라 영토가. 네.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는 가장 먼저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이 신라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백제 시대 때 제2의 전성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령왕과 성왕 때예요. 이 무령왕의 일단 업적을 보고 나면 무령왕은 이제 전국에 22담로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여기에 왕족을 파견했어요. 시험에는 딱 이 부분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령왕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령왕릉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유명한 벽돌 무덤이죠. 그리고 나서 성왕 때 어떻게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냐면 이 고구려가 이미 영토를 한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 백제랑 신라가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강을 신라와 백제가 같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뭐 놓고 본다면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으면 같이 영토 확장을 해서 같이 차지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를 한강 이 위쪽을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서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 근데 진흥왕이 중간에 배신을 해서 성왕을 죽입니다. 그 성왕이 관산성 전투라는 데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진흥왕이 마저 한강을 다 차지해요. 한강을 마저 다 차지하면서 세웠던 게 북한산비야. 그게 단양적성비 다음에 세웠던. 그래서 성왕은 약간 그 비운의 왕인데 여기 보면 한강을 일시 차지했다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잠시 부흥기가 되면서
성왕 나름대로 이름도 나라 이름을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라고 바꾸고, 그리고 수도도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하면서 삽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해요. 우리 다 같이 간 적 있어요. 그 부여라는 곳인데, 부여 청소년 수련원 있죠? 거기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예요. 삽이. 근데 이 삽이로 옮긴 거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 백제는 수도를 여러 번 옮겼어요. 처음에 터를 잡은 곳이 한양이었어. 한성. 그래서 여기를 보통 위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제 위례성. 근데 그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강을 차지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게 돼요. 급하게. 그곳이 바로 웅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공주라는 지역인데 급하게 도망을 갔다가 이제 성왕 때 정비를 잘해서 더 좋은 땅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여기는 지금의 부여죠. 그래서 이제 삽이천도를 이탈하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수도가 총 3군데였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회의. 제가회의는 뭐냐면 고구려의 귀족회의예요. 근데 이런 귀족회의가 고구려에도 있고 백제에도 있고 신라에도 있어요. 이건 그냥 각각을 그냥 외우고 그냥 이해만, 그냥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이 귀족회의라는 거는 왕과 별개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회의기구인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아무래도 중국 땅이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랑 영토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나라와 당나라와 하게 되는데, 수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하도 부딪히니까 중간에 이 영계소문이라는 장군이 천리장성을 쌓아요. 중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긴, 만리장성은 아니지만 천리장성.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영계소문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이때 영계소문의 권력이 많이 있었는데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도 바꿔요. 그래서 보장왕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요. 영화 안시성 보면은 나옵니다. 그 영계소문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천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새로 세워지면서 당나라 군사력이 엄청나게 막강했는데 당나라가 또 한 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당나라 입장에서도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 주변 변방국들을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영토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다 쓰러졌는데 안시성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당태종이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엔 패배를 인정하고. 우리 영화 보면 잘 알죠? 그 당태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양마춘이 쏜 활에 눈을 맞죠? 그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거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진짜야. 당태종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고 그 명령을 내렸어요. 유언도 고구려 공격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저 나라는. 그건 이제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야는 육가야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금강가야, 대가야가 있는데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주인이 바뀌어요. 가장 그 세력이 강한 가야가. 근데 그 정도 그것보다는 여긴 여전히 연맹왕국 형태였고 주로 철 생산을 많이 해서 낙랑과 외에 수출을 많이 했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